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별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시행 초기에 혼란이 있겠지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오히려 고용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을 언급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또 다른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아파트 경비원, 또 청소 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문 대통령은 또 고준희 양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아동학대 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아동학대 발견율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입니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회담 관련 대책을 직접 보고받은 데 이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종합보고를 받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새해부터 오른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는 사용자들의 각종 편법과 또 꼼수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로자 상당수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요. 고용부가 뒤늦게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지난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로 접수된 최저임금 회피 꼼수들입니다.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사례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여금을 대폭 줄이거나 분기마다 주던 상여금을 매달 주는 식입니다. 식대나 교통비,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줄이거나 없애고 서류상 휴게 시간을 늘리는 등 꼼수도 뒤를 이었습니다. 매달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과 변동임금, 복리후생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이처럼 취업규칙을 바꿔도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지만 근로자 대부분은 이를 잘 모르거나 거부할 수 없어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이 사용자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만 쏠려 있을 뿐 근로자를 위한 사전 작업은 전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전에 충분히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일정하게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회사도 계도가 돼야 되죠. 노동자들에게도 알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편법이 기승을 부리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점검 TF를 꾸리고 각 지방노동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비업 등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벌이기로 했지만 이달 말에나 착수할 예정이어서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납품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원가가 높아졌을 때 대형 유통업체에 함께 부담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보장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유통 분야 표준 계약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 계약서가 개정되는 분야는 백화점 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 대형마트 특약 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 TV 홈쇼핑 등 5개 분야입니다. 부담 요청을 받은 대형 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주 7번째 변호사 시험이 치러집니다. 합격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변시낭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이미 로스쿨을 합격하고도 학교를 옮기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한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 로스쿨에 합격했지만 다시 재수를 고민하고 있다는 상담 글들입니다.
졸업 이후 취업 등의 문제로 다른 로스쿨로 옮기기 위한 준비를 염두에 둔 겁니다. 올해 서울대 로스쿨엔 다른 학교 로스쿨을 다니다 입학한 신입생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로스쿨로 이게 학적으로 옮긴 학생이 20명에서 3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안정적인 직장의 숫자는 한정된 상황에서 대형 로펌 등에 취업하는 비율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기에 재판 연구원이나 검찰, 로펌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사실상 로스쿨 순위에 따라 채용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대형 로펌 같은 채용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그런 이제 기회가 많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과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학적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대학교를 보겠죠. 어느 대학교 법전원인지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옮기는 건데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반영한다는 취지의 무색하게 신입생의 연령대도 점차 낮아져 대부분이 28세 이하 학생들로 채워졌습니다. 50%대의 합격률로 변시 낭인을 양산한다는 비판 속 로스쿨 내에서도 학벌 문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 근속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신청을 받습니다. 공제 가입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가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이 더해져 총 1,6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중소기업 정규직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임금 기준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완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쯤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직접 고용 거부에 대한 과태료를 최종 부과합니다. 사전에 통지한 금액만 162억 원에 달하는데요.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과태료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노조 간 갈등이 변수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문제를 두고 세 개 노조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열린 3차 노사간담회에서 파리바게뜨 본사는 3자 합작법인이 해피파트너즈에서 협력업체를 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계열 노조는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 계열 노조는 해피파트너즈 대신 새로운 자회사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렇게 이른바 해피파트너즈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꼼수가 아니라 노동부 결정에 대한 이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700여 명의 제빵기사가 소속된 해피파트너즈 노조는 두 노조의 의견에 반대하고 합작법인 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조 간 갈등으로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본사의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노사 합의가 쉽지 않아진 겁니다. 과태료는 직접 고용 의무 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법에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노사가 합의하면서 다 근로자들도 거기에 다 동의했다 하면 과태료 부과 절차가 중단이 되겠죠. 오는 1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수백억의 과태료를 부담할지 아니면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서울 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간부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유니세프 측에 내부조사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지청은 자료를 검토해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는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한 뒤 본격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국 유니세프는 지난해 2월 고위 간부가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내부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최근에 탈모 고민은 남녀나 세대를 불문하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탈모를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건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있었는데요.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2015년 건물 난방기기 관리 직원을 뽑는 한 회사에 지원했던 최모 씨는 인사팀장으로부터 대머리여서 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6년 고급 호텔의 연회 행사 아르바이트에 채용됐던 권모 씨도 첫 출근 날
자신이 대머리임을 안 채용 담당자로부터 근무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는데 인권위는 탈모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자연적 현상인데도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고용차별이라며 해당 업체들의 시정 권고를 했습니다. 2001년 인권위 설립 후 이 같은 이유로 시정 권고가 내려진 것은 2건뿐이지만 취업 등에서 외모의 영향이 큰 사회 분위기 속에 탈모에 대한 고민은 광범위합니다. 청장년친 남성 2명 중 1명이 탈모로 고민하고 있고 머리카락을 위해 1년간 음주를 포기하겠다는 응답이 37%에 달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사전 예방이 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런 게 차별이고 안 된다는 게 홍보가 되고 교육이 돼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탈모 등 외모로 차별하거나 희화화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한 사회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부터 서울시 공공근로 참여자의 월 임금이 작년보다 20만 원 오릅니다. 월 평균 임금은 하루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식비와 연차 수당 등을 포함해 140만 원 선입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이달 10일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에 밝혔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은 총 5,500명으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노숙인 보호, 공원 환경 정비 등을 하게 됩니다. 미래 기술로만 여겨지던 인공지능 AI 로봇이 어느새 일상 속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인간과 소통하며 길 안내는 기본이고 의료 자문에 기업 경영활동 분야까지 활용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를 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고 있다. 기계학습의 석학인 톰 미첼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AI is going to have one of the biggest impacts of any technology on our lives over the coming decades. It's going to raise all kinds of opportunities, all kinds of challenges, and all kinds of new challenges for policymakers. 최근 등장한 인공지능 로봇들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보다는 돕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김포국제공항에 처음으로 등장한 안내 로봇입니다. 국제선 대합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길 안내를 도와주고 탑승 게이트의 운항 정보까지 다양한 내용을 화면을 통해 보여줍니다. 공항 로봇 안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고객들에게 보다 더 한층 더 편리한 공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로봇 안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주요 공항에 확대하여 병원에서는 방대한 의학 지식과 건강 정보를 습득한 헬스케어 로봇 페퍼가 환자들의 상태를 살펴주고 에이브릴은 매출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안내 로봇 페로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할 안내 로봇은 외국인에게 통역 안내를 하고 평창을 소개하는 데 활용됩니다. 놀라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어디까지 진화가 가능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양대학교가 인근 주민 일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기숙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학교 측이 새로운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낸 신축안이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새 기숙사는 지하 2층, 또 지상 7층 규모로 1,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고 한 학기 예상 기숙사비가 72만 원으로 매우 저렴하다고 합니다. 네, 새 기숙사가 생기면 재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왜 주민들과 갈등을 겪는다는 거죠? 네, 일부 주민들이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학생들에게 받는 임대 수입이 줄어들 것을 걱정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양대 인근의 원룸 임대업자들이 기숙사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격렬하게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양대 주변에 사는 7, 80대 노인들이 월세 수입으로 노후를 꾸리고 있는데 이 기숙사 건립으로 인해서 생존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물론 갑자기 수입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학생들의 주거난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기회일 텐데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양대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은 수도권 소재 대학교의 평균을 밑도는 11.2%인데요. 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이 사는 인근 원룸의 월세는 50만 원 안팎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한양대가 학생들을 상대로 1년에 2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면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앞으로 교통, 환경 영향 평가 등 남은 인허가 과정에 제동을 걸겠다고 해서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님비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숙사를 건립하는 게 이렇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해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숙사 신축건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겪는 건 한양대뿐만이 아닙니다. 고려대의 경우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4년이 넘도록 발이 묶여 있는데요. 이 반대 이유는 기숙사 부지가 개운산 내에 있어서 산림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이 총신대 같은 경우도 지난해 기숙사 신축 허가를 받았지만 주민들이 공사장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추진 중인 대학생 행복연합기숙사는 이 주민들이 인근 초등학생 안전, 또 주변 아파트 조망권, 또 심지어 대학생들의 성범죄 가능성까지 문제를 삼아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갖가지 이유로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기숙사 건립은 늦어지고 또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 4년제 일반대학 187개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요. 전국 4년제 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더욱이 서울시의 경우는 15개 대학 중에 무려 11곳이 수도권 평균 기숙사 수용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가장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서울시립대의 경우는 수용률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이 낮기 때문일까요? 대학가의 임대료가 유독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동산 정보 어플리케이션인 다방의 조사에 따르면요. 이 서울 시내 대학가 10곳의 평균 보증금은 1,378만 원, 월세는 49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격에 비해서 열악한 원룸도 많아서 자취를 해야 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습권과 주거권을 보장해달라며 기숙사 건립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실이 이런데 학교 측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건가요? 이 기숙사 건립을 강행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 학교 측에서는 인근 주민들과의 상생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숙사 건립을 강행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또 이 관할구청의 입장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무시할 수는 없는 형편인 거죠.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얼마 전 고려대에서는 재학생들이 학교 인근으로 주소를 옮기는 운동을 대규모로 했다고 합니다. 네, 주민들의 생존권도 중요하겠지만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대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할 텐데요. 그리고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기숙사 건립에 지자체와 대학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가장 모범적인 예로 세종대의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요. 2013년에 세종대의 신축 기숙사 계획이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구청과 세종대, 또 군자동 주민협의회가 모여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대학교의 운동장, 또 도서관 등을 개방하기로 하고 기숙사를 무사히 짓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주거 복지를 보장하면서도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학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학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 그래도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조속히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고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